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인 13구역에 썩어가는 지붕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기고 있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멸망해가는 비명처럼 들렸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소음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낡은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진흙탕이 된 골목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나 그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가 짓눌려 있는 듯했다. 그녀는 한때 국내 최고의 대학 병원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외과 의사였지만 지금은 면허를 박탈당하고 범죄자와 낙오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시궁창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세였다. 빗물에 섞여 흐르는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윤의 표정은 마비된 듯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오늘 겨우 구한 소독약과 붕대가 든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쓰레기장 근처를 지나갈 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뚫고 그녀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대한 쓰레기 더미 사이에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 남자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찢어진 옷감 사이로 보이는 정장 원단은 이곳 13구역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실크였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역시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갈 명품이었다. 이 남자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했으며 이는 곧 그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문제를 달고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쭈그리고 앉아 남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그의 복부와 허벅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남자의 목덜미에 닿아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뛰고 있는 생명의 박동이 느껴졌고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뇌에 빠졌다. 이 남자를 살려낸다면 필연적으로 그를 쫓는 자들과 얽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녀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조용하고 비참한 삶마저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남자의 복부에 난 총상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이성은 경고를 보냈지만 몸은 이미 조건 반사적으로 지혈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어깨에 걸쳤는데 축 늘어진 성인 남성의 무게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은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서윤은 이 남자를 자신의 은신처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주변의 허름한 판잣집 창문 틈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경고를 보냈다. 13구역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녀는 자신이 사냥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고 다행히 빗속의 요령 같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거처는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닥치는 대로 모은 장비들로 꾸며놓은 나름의 진료소였다. 서윤은 남자를 수술대 대신 사용하는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눕히고는 재빨리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며 상처의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복부의 총상은 장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았고 허벅지의 자상은 동맥을 비켜갔으나 출혈량이 상당해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독약을 들이붓고 변변한 마취제도 없이 수술 도구를 준비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수술실에 들어선
집도의 냉철함 그 자체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남자의 몸은 탄탄한 근육질이었지만 곳곳에 생긴 멍과 상처들이 그가 겪었을 치열한 사투를 짐작하게 했고 서유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메스를 집어 들었다. 마취 없이 진행해야 하는 응급처치였기에 남자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을 대비하여 그녀는 튼튼한 가죽끈으로 그의 팔과 다리를 테이블에 단단히 결박했다. 그녀의 손이 상처 부위를 파고들어 총알을 찾아내는 과정은 잔혹해 보일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는데 이는 수천 번의 수술 경험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남자는 무의식 중에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리며 몸을 비틀었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혈관을 잡아내고 지혈을 하며 생명을 붙들어매는 작업에만 몰두했다. 복부 깊숙이 박힌 탄환을 집게로 집어 올리는 순간 쨍그랑하는 금속음과 함께 탄환이 스테인리스 접시 위로 떨어졌고 서유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탄환의 모양을 보니 일반적인 갱단이 사용하는 조잡한 물건이 아니라 군용 혹은 특수 제작된 고급 탄환임이 분명했고 이는 이 남자의 적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근육과 피부를 봉합하기 시작했는데 검은 실이 하얀 피부를 뚫고 지나갈 때마다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으나 다행히 쇼크 상태에는 빠지지 않았다. 수술이 끝나갈 무렵 바깥의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실내에는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서유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진 뒤 의자에 주저앉아 물 한 모금을 들이켰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흙탕물과 핏자국을 닦아낸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고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던 서윤의 뇌리에 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재벌가의 얼굴들이 떠올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부류의 인간이라면 그를 살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서유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녀가 의사 가운을 벗게 된 그날 이후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는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병원 이사장의 지시로 위급한 환자보다 VIP 환자를 먼저 수술해야 했고 그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어린 생명을 떠나보냈던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짓밟힌 자신의 신념을 이곳 13구역에서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녀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오늘 이 위험한 남자를 구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그가 깨어났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테이블 위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는데 남자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그 눈이 떠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애쓰다가 서윤의 얼굴에 멈췄을 때 그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맹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결박된 팔다리와 복부의 통증 때문에 억눌린 신음 소리를 내며 다시 바닥으로 처박혔다. 서유는 차가운 목소리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남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제지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통제하는 의사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당신은 총상을 입었고 수술을 막 끝낸 상태이니 무리하게 움직이면 봉합 부위가 터져서 내장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덤덤하게 고지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빠르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여전했고, 서유는 그 태도에서 그가 평생 남에게 명령만 내리며 살아온 인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서유는 그에게 물 한 컵을 건네며 여기는 13구역이고 당신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도진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유는 이미 그가 입고 있던 옷의 브랜드 로고와 말투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이 13구역이라는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몸이 낯선 여자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에 더 큰 모욕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당장 풀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서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링거줄을 조절하며 당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밖에서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도진은 서윤의 말에 입을 다물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믿었던 비서실장의 배신, 그리고 빗발치던 총탄 속에서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깨어났다는 현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닌 탐색하는 듯한 어조였다. 서윤은 그저 지나가던 의사라고 대답하며 그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으려는 듯 등을 돌려 수술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피 묻은 거즈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며 도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자신을 대하는 이 여자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아부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섰다. 그는 잠시 자존심을 접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몸은 만신창이고 통신수단도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유일한 동아줄은 자신을 살려낸 이 정체불명의 여자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도진은 마른 입술을 떼며 사례는 충분히 할 테니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유는 무미건조하게 이곳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는데 13구역은 도시의 전산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유령 구역이었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하려면 직접 위험구역을 벗어나 중계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했다. 도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곰팡이가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은 그가 평생 살아온 화려한 저택의 천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쥐새끼처럼 이런 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왔고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는데 그녀는 즉시 도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낡은 철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목소리는 이 구역을 관리하는 갱단 조직원들의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침착하게 도진의 몸을 덮고 있던 얇은 담요를 머리까지 끌어올려 그를 시체처럼 보이게 만든 뒤 수술용 메스를 소매 속에 숨기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도진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작고 마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들이 안을 들이닥치려 했으나 서윤이 문틈을 가로막고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자 멈칫했다. 그들은 냄새가 난다며 안을 수색하려 했지만
서윤은 전염병 환자를 치료 중이니 들어오면 당신들도 옮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13구역에서 전염병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기에 갱단원들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재수없다며 욕설을 내뱉고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윤이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방 안에서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와 담요를 걷어내며 놈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죽은 듯이 지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굴욕적이지만 당분간 이 좁고 더러운 방에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었고 이번에는 서윤도 잠시 망설이다가 한서윤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강도진과 한서윤,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 비참한 13구역의 빗소리 속에서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의식의 수면 위로 간신히 떠오른 강도진은 전신의 감각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눈을 떴는데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어젯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오면서 믿었던 비서실장의 차가운 총구와 형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고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다시금 무력하게 침대 위로 허물어졌다. 눅눅한 습기와 섞인 곰팡이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향이 뒤섞인 이 좁은 공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미리네의 후계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지옥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을 동시에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에 들어가는 힘조차 미약해서 자신의 생명줄이 이 낯선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만 했다. 한서윤은 도진의 거친 호흡 소리를 들으며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묽은 죽을 담아 다가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것이라기보다는 실험체를 관찰하는 연구원의 냉철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도진의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먹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고 회복하지 못하면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칠 힘조차 없을 것이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 묽은 죽을 노려보며 이딴 것을 먹으라는 거냐고 쏘아 붙이려 했으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허기가 그의 자존심을 짓눌렀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형편없는 맛이 느껴졌지만 생존 본능은 그에게 멈추지 말고 삼키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죽을 비우는 도진을 바라보며 서윤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섰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입고 있던 최고급 슈트가 넉마가 된 것을 가리키며 당신을 쏜 놈들은 아마 당신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테니 당분간은 시체처럼 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진은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내 부하들에게 연락만 닿으면 이따위 곳은 당장 불태워버리고 나갈 수 있다고 으르렁거렸지만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당신의 부하들이 정말 당신 편인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반문했다. 그 말은 도진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송곳 같았고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도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와 그의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거즈를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해서 도진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13구역이라는 무법천지에서 이런 수준 높은 의술을 가진 여자가 숨어 지낸다는 것은 그녀 또한 자신 못지않은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
굳은 살이 박이지 않은 가늘고 긴 손가락은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메스를 잡기 위해 훈련된 외과 의사의 손이었다.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는 도진의 질문에 서유는 소독약을 상처에 부으며 그저 면허 취소된 돌팔이 의사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상처 소독이 끝나자 도진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아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을 도와준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자가 단순히 선의로 자신을 구했다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돈을 원하냐는 도진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은 당신이 살아남아 내 집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의 욕망을 파고들려 했는데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나 공포 혹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낡은 진료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이곳에 있는 장비들이 낡았지만 한때는 꽤 고가였을 물건들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벽 한 구석에 쌓여있는 의학 서적들이 그녀의 과거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의사 면허와 명예라면 내가 그것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도박이나 다름없는 승부수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도진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룹을 되찾게 도와준다면 당신을 13구역에서 꺼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힘을 주겠다고 그는 악마처럼 달콤하게 속삭였다. 서유는 도진의 제안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비오는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시기하던 동료들과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대 제약 회사의 음모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에 도진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당신은 지금 쫓기는 신세이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나를 돕겠다는 거냐고 차갑게 반박했다. 도진은 그녀의 불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을 빛내며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왕자를 되찾을 것이고 강도진은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서유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낡은 커튼 틈으로 바깥 상황을 살폈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아닌 사설 보안업체의 차량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선 채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제복에는 미린의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유는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추적해 온 것이냐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고 도진은 그 로고를 보자마자 이를 갈며 형인 강민석이 보낸 사냥개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서유는 도진을 돌아보며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건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서유는 즉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은신처 바닥의 뚜껑을 열어 도진을 그 아래 좁은 공간으로 숨기려 했으나 도진은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렸다. 서유는 당신이 잡히면 나까지 죽는다고 소리치며 그를 거칠게 밀어넣었고 도진은 좁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 웅크린 채 굴욕감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바닥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낡은 양탄자와 테이블을 옮겨 흔적을 지운 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진료 준비를 하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콱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흉기나 다름없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사내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수상한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고 위협적으로 물었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기는 병자들만 오는 곳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내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집기를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서유는 오히려 메스를 만지작거리며 환자가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고 정중하지만 서늘하게 경고했다. 13구역에서는 미친 의사를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장기가 털린다는 괴담이 있었기에 사내들은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유는 바닥 문을 열었고 땀범벅이 되어 나온 도지는 그녀의 배짱에 혀를 내두르며 비로소 그녀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는데 도지는 자신의 형 강민석이 왜 무리수를 두어가며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유는 낮에 본 보안업체 직원들의 행동 패턴과 그들이 찾던 물건이 단순히 도진의 신병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데이터를 찾고 있음을 추론해 냈다. 도진은 그제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 메모리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서유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칩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를 치료할 때 옷에서 발견하고 미리 숨겨두었던 것이었는데 이 작은 칩 안에 미린의 그룹을 뒤흔들 비밀이 들어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메모리 칩을 확인한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는 이것이 형이 진행하던 불법 임상 실험에 관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유는 불법 임상 실험이라는 단어에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이 3년 전 자신이 쫓겨난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의기투합했고 서유는 도진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를 숨겨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약속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맺어진 이 계약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좁고 습한 13구역의 은신처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강도진에게 이 시간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대신 딱딱한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야 했고 미슐랭 셰프가 차려주는 식사 대신 유통기한이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한서윤이 대충 끓여주는 밍밍한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 며칠간은 현실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지만 서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럼 나가서 총에 맞아 죽든가라고 대꾸할 때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이 밑바닥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유는 도진이 잠든 틈을 타 그가 가져온 메모리 칩의 데이터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연결해 분석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뜨는 복잡한 화학식과 임상 데이터들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장부나 비자금 내역이 아니라 신종 약물에 관한 실험 데이터였는데 약물의 성분 구성을 살펴보던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화학식은 3년 전 그녀가 대학 병원에 있을 때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묵살당하고 오히려 의료 과실 누명을 쓰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노려보며 과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바로 이 작은 칩 안에 들어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서윤이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어느새 잠에서 깬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형이 추진하던 바이오 사업의 핵심 데이터라며 그 약물이 성공하면 그룹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며 이 약물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중독시켜 뇌를 파괴하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도지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서유는 데이터를 다시 띄워 부작용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도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는데 그는 형인 강민석이 단순히 경영권을 욕심내어 자신을 제거하려 한 줄 알았지.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까지 자행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 실험 대상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나 빈민들이었고 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좌표는 놀랍게도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13구역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의 회사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이 좌표에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서윤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은 도진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어둠이 내려앉은 13구역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밤의 13구역은 낮보다 훨씬 위험하고 음산했는데 곳곳에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도지는 평소라면 차창밖 풍경으로만 스쳐 지나갔을 비참한 광경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폐쇄된 섬유 공장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버려진 건물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입구 주변을 감시하는 사설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서윤은 도진을 끌고 건물 뒤편의 개구멍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 경비원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다. 두 사람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하수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녹슨 파이프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래층 상황을 내려다보았다. 공장 내부는 겉모습과는 딴판으로 최신식 의료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철창으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13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색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정체불명의 주사를 투여하고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일부 환자들은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했다. 도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참아내야 했고 서윤은 분노로 인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살인 행위였으며 그 배후에 미린의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때 공장 한쪽에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걸어 나왔는데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숨이 쉼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름 아닌 3년 전 서윤의 지도교수이자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병원에서 쫓아낸 장본인인 최 교수였기 때문이었다. 최 교수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옆에 서 있는 양복 입은 남자에게 실험 경과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 양복 입은 남자는 도진의 이복형 강민석의 최측근 비서였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도진과 서윤은 강민석과 최 교수가 결탁하여 불법 약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 교수는 13구역 쓰레기들은 어차피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실험 재료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며 낄낄거렸고 비서는 회장님 취임식 전까지 완벽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그들의 대화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마들의 거래였으며 서윤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몸을 떨었다. 도지는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는데 그의 손길에서는 동병상련의 아픔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느껴졌다. 도진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경영권 방어 문제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정의의 문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조명 탓에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너무 몰입한 나머지 도진이 실수로 낡은 파이프를 건드려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래층의 시선들이 일제히 그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쏠렸다.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비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고 서윤은 재빨리 도진의 손을 잡고 들어왔던 하수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미로처럼 복잡한 공장 내부를 빠져나온 그들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골목길로 뛰어들었는데 쫓아오던 경비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지형 탓에 금세 거리가 벌어졌다.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도진을 이끌며 인적이 드문 폐가들 사이로 파고들었고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낡은 처마 밑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몰골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는 맹세를 나지막이 속삭였다. 은신처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방금 목격한 참상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이 3년 전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도진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 이상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했고 서윤은 도진에게 당신이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하며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들은 확보한 영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는데 강민석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 바로 디데이데이가 될 것이었다. 도진은 그룹 내에 아직 자신의 편으로 남아있을 만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서윤은 13구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장 내부의 정보를 더 수집하기로 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가진 것은 없지만 잃을 것도 없는 두 사람의 위험한 도박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방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달라진 눈빛으로 서윤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묵묵히 비웠는데 더 이상 불평이나 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넝마 같은 슈트를 벗어던지고 서윤이 구해다 준 허름한 작업복을 입었지만 그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여전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어쩌면 그라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13구역의 태양이 떠오르며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강도진에게 있어서 단순한 육체적 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썩어가는 13구역의 공기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생존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의 복부에 남은 수술 자국은 아직 붉게 부어올랐지만 한서윤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그는 이제 혼자서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고 좁은 은신처 안을 서성이며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도진은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저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열망을 불태우는 동시에 자신을 이곳까지 추락시킨 형, 강민석에 대한 차가운 분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가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의 곁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자처했다. 서유는 13구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온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정보원들은 거창한 스파이가 아니라 거리의 불황자들과 껌을 파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그 어떤 고성능 감시 카메라보다 정확하게 도시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꼬깃꼬깃한 쪽지들을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강민석의 사설 경비대 움직임과 수상한 트럭들이 폐공장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도지는 하찮게만 여겼던 이들이 건네준 정보의 정확성에 혀를 내두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오만하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정보를 바탕으로 도지는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서유는 도청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구역 외곽의 번잡한 재래시장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늦은 밤 인파 속에 섞여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자신의 유일한 신복이자 그룹 내 감사팀장인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울리는 몇 초가 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도지는 미리 약속해 두었던 암호를 말했고 박 이사는 죽은 줄만 알았던 주군의 생존 확인에 감격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박 이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룹 내부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강민석은 도진의 실종을 사고사로 위장하고 이미 이사회와 주주들을 매수하여 회장 취임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특히 3일 뒤 열릴 신약 발표회 겸 회장 취임식은 강민석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고 그는 이 자리에서 불법 실험으로 만든 약물을 혁신적인 신약으로 포장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도지는 주먹으로 전화기 부스를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서유는 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오히려 그 취임식이 놈들을 일망타진할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들은 박 이사에게 취임식장 내부 구조도와 보안 코드 그리고 VIP 초청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한 뒤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은신처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박 이사가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구체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임파서블과도 같았다. 취임식이 열릴 미리네 타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요새였고 강민석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설 용병들까지 배치해 놓은 상태였기에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유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고 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타워의 비밀 통로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며 침투 경로를 확보해 나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머리는 맞대어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전략을 논의하며 전후의 이상의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대략적인 작전이 완성되었고 지친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캔맥주를 나눠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도지는 발 아래 펼쳐진 13구역의 칙칙한 풍경과 멀리서 빛나는 미리네 타워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와 해방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야 했던 재벌 후계자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서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서윤 역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이곳으로 도망쳤을 때 느꼈던 절망감이 도진을 만나고 나서 희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나는 화려한 병원보다는 당신이 만들 새로운 세상에서 계속 의사로 남고 싶다고 대답해 도진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13구역의 거칠고 투박한 옥상은 세상 그 어떤 로맨틱한 장소보다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다가올 결전의 날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알 수 없었기에 그 순간은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착수했는데 서유는 13구역의 암시장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청장치와 소형 카메라, 그리고 신분을 위장할 가짜 신분증 재료들을 구해왔고 도진은 그동안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다듬으며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사업가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서윤이 가위를 들고 도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도진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한 도련님이 아닌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인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말끔해진 도진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당신 솜씨가 제법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작전의 핵심은 강민석이 신약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 맞춰 불법 실험의 증거 영상과 데이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메인 서버실에 직접 침투해야만 했다. 도진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강민석과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윤이 서버실로 잠입해 데이터를 송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도진은 서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서윤은 자신만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도진도 그녀를 믿고 맡기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위치 추적기를 옷 속에 숨기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무기를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13구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강민석의 하수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폐공장 주변을 봉쇄하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의 정보원 아이들이 달려와 험상추는 아저씨들이 서윤의 인상착의를 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은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직감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오늘 밤 당장 타워 근처로 이동해 잠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가방에 넣고 정들었던 낡은 진료소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타워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푼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미린의 타워를 올려다보며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박 이사가 보내준 초대장과 위조된 출입증은 완벽해 보였지만 내일 행사장의 보안 검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도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서윤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내일 이 시간이면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윤은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은 남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도진은 침대 옆에 앉아 서윤이 잠들 때까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형을 끌어내리고 회장직에 오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아니면 이대로 서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하는 고민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다. 그는 잠든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서 함께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그것은 13구역의 헌옷 수거함에서 건진 옷들을 서윤이 밤새 수선하고
다림질하여 새 것처럼 만든 걸작이었다. 말끔한 슈트를 입은 도진은 완벽한 재벌 3세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유는 마치 사교계의 여왕처럼 고혹적인 자태를 뽐냈다. 서로의 모습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모텔을 나서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에 올랐고 운명의 장소인 미린의 타워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타워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붉은 카펫 위로는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있었다. 도진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유는 조수석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보안 시스템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입구에 보안 요원이 차를 세우고 초대장을 요구하자 도진은 침착하게 창문을 내리고 박 이사가 준비해준 VIP 초대장을 건넸다. 요원은 초대장과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었고 차는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미린의 타워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황금빛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한서유는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선과 어깨 라인을 드러내는 우아한 디자인은 그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구역의 진흙탕을 구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강도진 역시 맞춤 제작된 검은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겨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교계의 귀공자라기보다는 사냥터에 들어선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웅성거림이 두 사람의 감각을 압도했는데 이는 13구역의 정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홀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호사스러운 연회가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이끌며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라고 속삭였는데 그의 단단한 손길이 서윤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참석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뿔테 안경과 콧수염으로 약간의 변장을 한 상태였지만 그가 가진 특유의 기품과 걸음걸이는 쉽사리 감춰지지 않아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2잔을 받아들고 서윤에게 건네며 건배를 제안했는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의 출정 신호처럼 들렸다. 그들의 목표는 강민석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보안실 서버에 접속하여 13구역의 참상을 담은 영상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보안구역으로 침투해야만 했다. 도진은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자청하며 서윤에게 보안실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눈짓으로 알려주었는데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투자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화제를 모으는 동안 서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연회장 가장자리의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보안 구역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의사 시절 수술실에서 발휘하던 고도의 집중력을 되살려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한 걸음씩 목표 지점에 다가갔다. 복도 끝에는 붉은색 레이저 센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미리 준비해온 특수 파우더를 허공에 뿌려 센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연한 몸놀림으로 그물망을 통과했다. 한편 연회장 중앙에서는 강민석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서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 교수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면서 있었다. 도진은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형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일부러 최 교수 근처로 다가가 와인잔을 쏟는 척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틈을 타 최 교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보안 카드를 슬쩍 빼내는 대담함을 보였다. 최 교수는 젖은 옷을 털며 화를 냈지만 도진이 능청스럽게 사과하며 내미는 최고급 손수건과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서윤은 마침내 서버실 문 앞에 도착하여 도진이 전송해준 보안 코드를 입력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는데 문 앞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13구역에서 입수한 강민석의 지문 복제 테이프를 떠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스캐너에 갖다 대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들어오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서버실 내부에는 또 다른 경비원이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경비원의 머리를 가격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비원이 쓰러지자 그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서버실 안에서 서윤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동안 연회장에서는 강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신약 개발의 성공을 자축하는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약물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떠벌리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고 청중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도진은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는데 곧 저 화면에 떠오를 진실이 이 모든 환호를 비명으로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서윤이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했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비상 탈출구 쪽으로 서서히 몸을 옮겼다. 그러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 최 교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경비원들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비상벨을 눌러버린 것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타워 전체에 울려 퍼지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민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소리치며 출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서윤이 갇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몸을 날렸다. 그는 보안 요원 한 명을 제압하여 무전기를 빼앗은 뒤 혼선을 유도하는 가짜 정보를 흘리며 서윤이 있는 서버실 쪽으로 질주했다. 서윤은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화면의 로딩바가 야속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며 제발 시간이 멈추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문이 박살나며 무장한 경비원들이 들이닥쳤고 서윤은 꼼짝없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천장의 환풍구가 뜯겨나가며 도진이 뛰어내려 경비원들을 덮쳤고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린 그는 서윤의 손을 낚아채며 달리라고 소리쳤다. 2 사람은 미로 같은 복도를 정신없이 달렸는데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벽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도진은 자신의 등 뒤로 서윤을 숨기며 응사할 무기도 없이 오로지 지형지물만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렸는데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위쪽에서도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무전 소리를 듣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 기계실 쪽으로 몸을 숨겼다. 거대한 보일러 탱크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연인처럼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다. 강민석은 CCTV 화면을 통해 침입자가 자신의 동생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대관식을 망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고 타워의 모든 출구는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도진과 서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데이터는 전송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고 도진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기계실의 문이 용접기로 뚫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붉은 불꽃이 튀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 수영장을 발견하고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계획을 떠올렸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나를 믿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소방 호스를 몸에 감고 서윤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은 뒤 창문을 깨부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추격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도진은 서윤을 안고 허공으로 뛰어내렸는데 밤하늘을 가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마치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새처럼 보였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중력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공포 속에서도 도진은 서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충격에 대비했다. 그들의 몸이 허공에 머무는 짧은 순간 타워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마침내 강민석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연회장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화면을 응시했다. 유리 파편처럼 흩어지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운명은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허공으로 몸을 던진 두 사람의 몸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듯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층 테라스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했고 그 짧은 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다. 강도진이 소방 호스를 쥔 손에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린 덕분에 그들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대신 연회장과 연결된 거대한 통유리 창을 박살내며 내부로 들이닥칠 수 있었다. 유리 파편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붉은 카펫 위로 거칠게 굴러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본능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품 안에 감싸 안아 파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두 불청객에게 고정되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며 일어선 도진의 모습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으나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윤 역시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도진의 곁에 섰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 순간 홀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강민석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끊기고 서윤이 전송한 13구역의 참혹한 실험 영상이 노이즈와 함께 송출되기 시작했다. 실험실 철창 안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약물을 주입하며 킬킬거리는 연구원들의 육성이 고스란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연회장은 경악과 침묵으로 휩싸였다. 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당장 저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술자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서윤이 메인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은 탓에 시스템은 먹통이 되어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최 교수가 노숙자들을 실험용 쥐라고 부르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최 교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도지는 피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 서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황태자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형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바로 저 화면 속에 있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강민석은 도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놈은 미쳤다고 내 동생은 이미 죽었고 저건 내 회사를 음해하려는 테러리스트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셔츠를 찢어젖히며 복부에 선명하게 남은 총상 자국을 드러내 보였고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강민석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상처를 본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민석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자 보안 요원들조차 섣불리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도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난 3년간 형이 저지른 횡령과 불법 임상 실험, 그리고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 했던 정황들을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팩트, 그 자체를 나열하는 방식이었기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는 신뢰감을 주었다. 서윤은 단상 아래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도진의 폭로에 맞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워 지원 사격을 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강민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강민석은 결국 자신의 사설 경호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명령을 받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곤봉과 칼을 꺼내 들고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연회장은 다시금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귀빈들은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출구 쪽으로 도망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달려드는 첫 번째 경호원의 팔을 낚아채어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던 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 군더더기 없는 실전 무술을 선보였다. 13구역의 거친 뒷골목에서 생존을 위해 몸으로 익힌 처절한 싸움 방식은 우아한 호신술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예상치 못한 도진의 반격에 당황하여 대열이 무너졌다. 서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샴페인 병과 식기들을 이용해 도진의 뒤를 노리는 적들을 견제했는데 그녀의 투척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한 손에 마이크 스탠드를 들고 휘두르며 접근하는 경호원의 정강이를 가격했고 쓰러진 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외부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 도진과 서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포위해 오는 적들에 맞서 싸웠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전우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기세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싸움이 격해지자 강민석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는데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탕하는 총성이 천장을 때리자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도진의 머리에 겨누었다. 그는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내 것이었을 텐데 왜 죽지 않고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절규하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지는 총구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형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고 말하며 천천히 강민석을 향해 걸어갔다. 강민석은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협 사격을 했지만 총알은 도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피를 튀기게 했을 뿐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도진은 형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강민석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형과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온 동생의 대치 상황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서윤은 도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진입했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연회장을 대낮처럼 비추었다. 경찰들의 투항 권고 방송이 울려 퍼지자 강민석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경호원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도진을 향해 총을 쏘려 했으나 도진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쳐냈고 총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도진은 형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탐욕의 대가라고 차갑게 선고했다. 경찰들이 강민석과 최 교수 그리고 연루된 임원들을 체포하여 연행해 가는 동안 연회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충격적인 광경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수갑을 찬 강민석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도진을 저주하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도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난장판이 된 홀 한 구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서윤에게로 향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생사를 함께 넘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승리의 미소였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서윤의 드레스 위로 덮어주며 그녀를 보호했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타락한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의 모습 그 자체였으며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다. 타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덕분에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미린의 그룹의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부 고발자가 된 강도진에 대한 여론은 급반전되어 그를 부패한 재벌을 개혁할 새로운 리더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도진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그의 곁에는 항상 서윤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며칠 후 도진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불법 실험에 관여한 모든 계열사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 구제와 사회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감시자의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도진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구체적인 비전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도진은 서윤과 함께 처음 만났던 13구역의 낡은 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 지내던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 돌아온 감회는 남달랐다. 진료소 안에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한 고향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청진기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 이곳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잃어버렸던 서윤의 의사 면허증과 함께 낡은 병원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그는 13구역 입구에 있는 폐병원을 매입했다며 그곳을 당신이 꿈꾸던 병원으로 만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 대한 치료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도진을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진은 재단을 설립하여 빈민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서윤은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고 서로의 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는데 13구역의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했다. 그것은 긴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윤은 미소로 화답하며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골목길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13구역의 차가운 공기도 조금씩 온기를 머금어갔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모험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진정한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신념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강도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강민석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 소리가 법원 담장을 넘어 하늘까지 닿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석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및 불법 임상실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이었다. 법정 안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강도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는데 형의 몰락이 가져다주는 씁쓸함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미리네 그룹의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도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오롯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실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그룹 내에 만연했던 구시대적인 관행들을 모두 철폐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불법 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룹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도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회 임원들조차 그의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어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한편 한서윤은 대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3년 만에 자신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위원장과 이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그녀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의사 면허는 즉시 회복되었고 그녀를 내쫓았던 대학 병원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교수직 복직을 제안해왔지만 서윤은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화려한 명패와 높은 연봉, 그리고 최신식 연구시설이 보장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걸린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의사로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도지는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매일 밤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도진이 직접 차를 몰고 서윤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 짧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명품관을 찾지 않았고 대신 한강 둔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거나 서윤이 좋아하는 떡볶이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도지는 서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재벌 회장이 아닌 인간 강도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서윤 역시 도진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도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윤을 데리고 13구역으로 향했다. 13구역은 도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존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을 돕는 상생형 모델이었다. 좁고 더러웠던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되었고 붕괴 위험이 있던 판잣집들은 튼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으며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밤에도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서윤은 달라진 13구역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마을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하얀 건물로 안내했다. 그 건물의 입구에는 서윤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도지는 이것이 당신을 위해 내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최신식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기실에는 이미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도지는 서윤에게 당신이 대학 병원을 거절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며 이곳에서라면 당신이 꿈꾸던 차별 없는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도 이곳 이사장을 맡아 틈틈이 와서 도울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서윤은 즉시 가운을 입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으며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도지는 진료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행정 업무를 돕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하며 일일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룹 회장이 빈민가 병원에서 접수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생경했지만 주민들은 그를 거리낌 없이 대했고 도진 역시 그들의 투박한 감사 인사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이렇게 쓰일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바로 서윤이 그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저녁이 되어 진료가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멀리 보이는 미리네 타워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등대처럼 느껴졌고 도지는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고 당신이 변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고 도진은 당신이 있었기에 변할 수 있었다고 답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그들의 온기를 식히지 못했다. 도진은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같은 13구역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평생 나의 주치의이자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프러포즈했다. 서윤은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아프지 않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대답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미리네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강도진 회장은 혁신적인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말이면 어김없이 13구역의 서윤 의료센터를 찾아 환자들을 돌보는 아내 서윤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현대판 동화처럼 회자되었다. 서윤은 더 이상 쫓겨난 의사가 아니라 빈민들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존경받았고 그녀의 병원은 수많은 후배 의사들이 지원하는 꿈의 직장이 되었다. 그들은 가끔 과거 빗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쓰레기장터를 찾아가곤 했는데 그곳은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로 변해 있어 과거의 아픔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진과 서윤은 병원 앞들의 핀 벚꽃 나무 아래서 환자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도진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서윤이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 대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이 바로 나의 가족이며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도진과 서윤은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병원 주변을 산책했는데 도진은 문득 서윤에게 만약 그날 밤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마도 나는 평생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았을 것이고 당신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잊혔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운명이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날 밤 도진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자신의 회고록 첫 페이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제목은 빈민가로 쫓겨났는데 재벌 후계자와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문장이었다. 그는 서문에서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이며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다. 펜을 내려놓은 도진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침실에서 자고 있을 서윤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감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도진과 한서윤이 만들어갈 세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13구역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 더욱 맑은 것처럼 시련을 겪은 그들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